성가롤로 병원 응급학과 이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스에이크와 조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조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이해인데요. 조 디스로케이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품하거나 크게 웃거나 구토를 하거나 시절을 하는 등 입을 크게 벌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합니다. 외상에 의해서도 턱관절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상의 기전에 따라서 포스테리어나 라테랄 또는 수피리어 디스로케이션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골절 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파노라믹 뷰 또는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시술 중에도 탈구가 유발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응급실에서 치과 치료를 하지는 않겠지만 인투베이션 하면서 제너럴 아네스테시아에 준한 상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는 종종 겪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마취 상황에서 턱관절 탈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턱관절 탈구가 발생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케이스 리포트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발생한 양측성 턱관절 탈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던 케이스고요. 이러면 이제 롱텀 시콜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 케이스 리포트에서 라파로토미를 시행받은 66세 여자 환자가 ICU에서 양쪽 귀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는데 그냥 머슬 스패즐 때문이라고 오인해서 방치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정신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24세 남자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턱을 닫을 수가 없다면서 응급실로 내원을 했었고요. 처음 시행한 엑스레이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고 오인이 돼가지고 메디케이션 인듀스드 디스토닉 리액션으로 판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토니아를 호전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를 시도를 했는데 호전이 없으니까 CT를 찍어봤고 그제서야 디스로케이션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여러 케이스의 조 디스로케이션 환자를 겪어보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조 디스로케이션이다 라는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조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 디스로케이션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라테랄, 슈피리어 이렇게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이 환자는 25세 남자 환자로 턱 부위 외상이 있었고 입을 벌릴 수가 없고 양쪽 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환자의 턱은 심하게 뒤쪽으로 전이가 되어 있었고요. 입이 꽉 닫혀가지고 10mm 정도의 오버바이트가 있었고 턱을 앞이나 옆으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턱 앞쪽에 깊은 열상이 동반이 되어 있었고요. CT에서 만디블 프랙처는 없었지만 양쪽 콘다일이 뒤로 밀려서 골절이 동반된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지탈 플레인의 CT 영상을 보시면요. 정상적으로 콘다일이 위치해야 할 만디블라 포사는 바로 여기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콘다일이 뒤쪽으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노란색 화살표 위치, 즉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시얼 플레인에서도 같은 영상을 관찰하실 수 있고요. 양쪽 콘다일이 모두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은 턱 부위에 뒤쪽 방향으로 강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전의 외상 이후에 턱을 벌리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우선 귀 안쪽을 들여다봐서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이 정상인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라테랄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이 케이스는 54세 남자 환자로 트럭에서 떨어진 화물에 맞았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디블 프랙처가 명확하게 동반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벌어지듯이 골절이 되면서 양쪽 만디블라 콘다일헤드가 모두 라테랄 사이드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테랄 디스로케이션의 경우 피지컬 이그잼을 해보시면은 템포럴 스페이스에서 만디블라 콘다일헤드가 만져지고요. 그런데 좌우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디스로케이션이 되어 있죠. 먼저 우측을 보시면은 만디블라 콘다일헤드가 완전히 포사의 라테랄 사이드로 빠져나가지고 자이고마틱 아치 상방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타입 2라고 보시면 되겠고, 좌측을 보시면 만디블라 콘다일헤드가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않았죠. 이런 경우는 타입 1 디스로케이션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슈페리어 디스로케이션은 좀 많이 심각한 경우인데요.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유발이 되고요.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턱 아래쪽에 충격을 받으면요. 만디블라 콘다일 헤드가 아예 포사를 뚫고 들어가면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코로나시티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 우측 콘다일 헤드가 위로 뚫고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죠. 끔찍합니다. 그 결과 페이셜 너브 인저리, 베스티뷸로 코큘레아 너브 인저리 등 손상이 동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데프니스나 페이셜 너브 팔시가 그 결과로 유발이 될 수 있고요. 인트라크라니알 헤마토마나 세레브랄 컨투전, CSF 리퀴지 등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포스테리어, 라테랄, 슈피리어 디스로케이션은 주로 외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가 다루게 될 조 디스로케이션의 리덕션 방법은 외상이 없는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턱을 벌리지 못하고 조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외상에 기전이 있다거나 피지컬 리그점을 해봤는데 웨이도 안쪽으로 무언가 튀어나 있다거나 소리를 못 듣는다거나 페이셜 팔시가 동반돼 있거나 관자놀이 쪽에 무언가 툭 튀어나 있는 것이 만져지거나 한다면 섣불리 리덕션을 시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CT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타입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주로 응급실에서 접하게 되고 여러분께서 리덕션을 하시게 될 타입이 바로 이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 타입이죠. 물론 이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도 트라우마에 의해서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입을 과도하게 벌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 즉 에이트라우마틱한 스판테니어스 디스로케이션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진단은 따로 영상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CT를 찍어보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만디블 콘다일 헤드가 여기 만디블 포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아티큘라 에미넌스 앞쪽을 지나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CT는 이제 오진의 결과로 찍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었고요. 원래는 증상만으로 임상적 진단을 합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라테럴 디스로케이션인 경우가 많은데 유니라테럴 디스로케이션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유니라테럴하게 발생한 조 디스로케이션은 턱이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런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탈구 기전과 연관된 해부학을 알고 계시면 리덕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와 원리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과 여기 튀어나와 있는 아티큘라 에미넌스 사이에는 만디블라 포사가 있고 거기에 만디블라 콘다일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 만디블라 포사, 만디블라 콘다일은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의 캡슐로 둘러싸여 있는 관절인데요. 그 단면을 보시면 가운데 아티큘라 디스크로 인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에서는 위아래가 서로 다른 운동을 하는데요. 이 아래쪽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힌지 조인트로 작용을 하고 위쪽은 아티큘라 디스크와 템포랄 스페이스가 앞뒤로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이렇게 완전히 앞으로 미끄러져 빠져버리는 거죠.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입을 벌릴 때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가 단순히 문의 경첩처럼 회전하는 게 아니고 앞뒤로 미끄러지듯이 이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의 운동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바깥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마세터 머슬은 만디블을 들어 올리면서 일부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사이드 투 사이드 무브먼트를 담당을 하고요. 그 안쪽은 템포랄리스 머슬이 있는데 템포랄 포사에서 오리진해가지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인서션을 하는데요. 이 안테리어 파이버들은 만디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포스테리어 파이버들은 앞으로 내밀어진 턱을 뒤로 당기는 역할을 하죠. 더 안쪽에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은 스페노이드 본과 라테랄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서 오리진해가지고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의 캡슐에 인서션을 하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 조인트 캡슐을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만디블을 프로트루전 시킵니다. 입을 벌리면 이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이 수축을 해가지고 조인트 캡슐과 콘다일이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이 이완되기 전에 마세터 머슬과 템포랄리스 머슬이 수축을 해서 만디블을 위쪽으로 잡아당겨 버리면은 이렇게 만디블라 콘다일이 아티큘라 에미너스 앞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템포랄리스 머슬과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 등이 스페즘을 일으키게 되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리덕션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기전으로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로 누르는 힘과 뒤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리덕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 원리는 이 두 가지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래로 누르는 힘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면 환자만 고통스러워하고 오히려 리덕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힘으로도 콘다일을 아티큘라 에미넌스 뒤로 넘길 수 있을 만큼 내리 누를 수 있고요. 잠시 후 소개해드릴 익스트라 오랄 메서드는 아래쪽으로 힘을 주는 동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리덕션이 잘 된다는 것은 아래로 누르는 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 디스로케이션을 응급실에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전처치 약물이나 주사가 리덕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템포랄리스, 마세터,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의 스페즘이 리덕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주는 건데요. 마세터 머슬을 마사지해 주면 근육이 이완이 돼가지고 리덕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 TMJ 스페이스에 곡소 마취를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 환자의 트라구스 앞쪽을 만져보면요. 콘다일헤드가 빠져나가서 움푹 들어간 만디블 포사를 만질 수가 있어요. 이 부위에 2% 리도카인을 2ml 정도 주사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미다졸럼과 같은 숏 액팅 머슬 릴렉선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이제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지 모니터를 잘 해야겠죠. 첫 번째 방법은 아마도 모두가 알고 계실 만한 일반적인 클래식 메서드입니다. 사실 이게 문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요. 틴티엘리에서는 컨벤셔널 메서드라고 부르고 그 외에도 바이매뉴얼 메서드, 트레디셔널 메서드, 히포크라틱 인트라오럴 리덕션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자료를 찾아보실 일이 있으면은 이게 다 같은 것이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의할 점 정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부분은 자세를 잘 잡는 건데요. 환자를 앉히고 등과 머리를 뒤쪽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딱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등과 머리가 확실하게 지지되어 있어야지만 턱을 아래쪽과 뒤쪽으로 누를 때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환자가 잘 고정이 안 되고 움직이면 리덕션이 어려워집니다. 이 동영상처럼 세데이션 시켜서 시술을 하실 계획이시면은 보조자가 환자의 머리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데요. 시술을 하다가 리덕션이 되면은 환자의 턱이 갑자기 다물어지면서 엄지손가락이 꽉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엄지손가락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엄지손가락에 꺼즈를 감거나 올려놓는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더 깊숙이 위치시키는 것을 권유하는 문헌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어금니 위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넣어서 오블리크 리지에 위치시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입이 갑자기 다물어져도 손가락이 물리는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건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시행한 CT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콘다일이 안티큘라 에미넌스 앞쪽에 걸려 있죠. 이것을 여기 만디블라 포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목표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과 뒤쪽으로 누르는 힘을 가해서 리덕션을 시키면 됩니다. 이 방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환자와 시술자의 위치만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리컨번트 테크닉인데요. 일단 환자를 눕혀놓고 시술자는 환자의 머리 쪽에 서거나 앉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를 배로 받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고 어금니에 엄지손가락을 위치시키고 그 이후는 이전과 동일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익스트라 오랄 메서드 또는 익스터널 어프로치라고 불리는 술기인데요. 클래식 메서드가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데다가 시술자의 엄지손가락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안전하고 좋다고 소개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 자세는 클래식 메서드와 같은데요. 역시 환자 머리를 확실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벽에 딱 붙여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방법의 원리는 여기 코로노이드 프로세서와 만디블라 라이무스를 뒤쪽으로 누르는 힘만 가해가지고 콘다일이 에미넌스를 타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가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덕션이 잘 된다는 것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리덕션 술기에서도 사실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익스트라 오랄 메서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벌릴 때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는 이렇게 힌지 운동과 앞쪽으로 이동하는 슬라이드 운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운동이 너무 과해서 콘다일이 아티큘라 에미넌스 앞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아티큘라 에미넌스 앞쪽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템포로만디블라 조인트 디스로케이션에서는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의 앞쪽이 훨씬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만지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잡아 눌러서 이걸 다시 뒤로 넣는 게 바로 익스트라오랄 메서드의 원리입니다. 익스트라오랄 메서드의 핵심적인 동작은요, 한쪽 엄지손가락으로는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누르고 반대쪽 손은 앞으로 잡아 당기는 동작인 겁니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문헌마다 좀 구체적인 자세는 약간 다른데요. 어,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잡고 이렇게 다른 손가락으로 만디블 앵글 뒤를 받치는 동작을 권장하는 문헌도 있고요. 어떤 문헌 같은 경우에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누를 손은 이렇게 마스토이드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고 반대쪽으로 앞으로 당길 손은 그 막실라와 앵글 뒤쪽을 잡아서 이런 자세를 취하라는 문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왼손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누르고 오른손은 만디블 앵글을 잡아 당긴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누르고 반대손으로 잡아 당기다 보면은 이쪽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가 리덕션이 되면서 환자턱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삐뚤어진 채로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가 되게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리덕션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대쪽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도 리덕션이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물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이 반대쪽 오른쪽 손으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눌러서 반대쪽도 마저 리덕션을 시키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리덕션이 되면서 입이 다물어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 환자를 치료한 영상을 찍은 게 없어가지고요.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오른쪽만 먼저 리덕션이 되어서 턱이 삐뚤어졌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문제없이 리덕션이 되면서 이제 입이 다물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피벗 메서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은 턱 끝의 아래쪽을 잡고 검지와 중지로 어금니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굽혀서 리덕션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손목을 굽히는 힘을 이용해서 어금니를 아래로 누르고 반대로 턱 끝은 위로 들어올리면 만디블이 회전하는 힘을 받겠죠. 그 회전하는 힘이 이렇게 콘다일을 아래쪽과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동시에 유발시키게 되는 것인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피벗 메서드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엄지손가락을 턱 끝 맨툼 아래 위치를 시키시고요. 검지와 중지로 어금니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굽히면서 턱 끝은 들어올리고 어금니는 동시에 같은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콘다일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옆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손목을 굽히면서 턱 끝을 올리고 어금니를 누르면은 콘다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콘다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티큘라 에미넌스를 타고 넘어가서 원래 자리인 만디블라 포사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딱 이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피벗 메서드의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다른 리덕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치통인데요. 투스에이크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통증을 엔세이드나 마약성 진통제로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 부분 마취를 이용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런 덴탈 러브 블락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위치에 따라 신경의 분포나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아가 치통을 유발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 또한 당연히 달라지고요. 우선 상하계 치아들은 대부분 수프라페리오스테럴 인필트레이션 테크닉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요. 치아 말고도 소프티슈나 주변 조직을 마취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조팔라틴 블락 또는 그레이터 팔라틴 블락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를 더 마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계 치아는 이제 뼈가 두껍고 마취제가 통과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상하계에서 쓴 거와 같은 방법을 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블락이 필요한데 이 방법으로 동측에 있는 모든 하계 치아를 마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덴탈 러브 블락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준비물은 아스피레팅 시린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끼우는 자리가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잡아당겨서 아스피레이션 하기가 좀 더 편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치과용 리도카인 카트리지입니다. 이 리도카인 카트리지와 일회용 바늘을 조립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도카인 카트리지를 넣고요. 일회용 바늘이 카트리지 고무 부분을 뚫고 들어가도록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금 보신 치과용 주사기에 들어가는 치과용 리도카인 카트리지 카퓰인데요. 굳이 이 치과용 리도카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에피네프린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응급실에 있는 리도카인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응급실에 있는 리도카인은 에피네프린이 안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왜 굳이 에피네프린이 섞인 리도카인을 써야 하는지는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에피네프린이 섞인 걸 써야지 그래도 3시간가량의 진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는 치과용이 없으면 3cc 시린지 같은 다른 걸 쓰셔도 되지만 약물만큼은 에피네프린이 섞인 치과용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트리지 하나에 리도카인이 1.8ml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응급실에 치과용 주사기가 없다면 이렇게 3cc 주사기에 전부 옮겨 담아서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사기로 뽑아내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고무 피스톤을 주사기 뚜껑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어서 보실 동영상처럼 옮겨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늘 끝이 한 5mm 정도만 나오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얘를 어렵지 않게 잘립니다. 플라스틱이어가지고요. 네, 자르고 난 다음에 손 찌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씌우면 이제 이렇게 되죠. 꽂아줍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면 이거 반드시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잘 감싸줘 주시고 팁으로 천천히 쭉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다 옮길 수 있어요. 1.8mm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피네프린이 섞인 리도카인이 담긴 3cc 주사기가 준비가 되었으면요. 여기다 어떤 니들을 쓸지는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먼저 상하계 치아에서는 유발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프라페리오스테알 인필트레이션 테크닉에서 27게이지 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1cc짜리 주사기에 달려있는 가장 작은 바늘이면 적당한 게이지와 적당한 길이가 되기 때문에 1cc 주사기의 바늘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수프라페리오스테알 인필트레이션 테크닉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막실라리 코티칼 본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얇고 구멍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치아의 루트의 에이펙스까지 마취제를 확산시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잇입술이나 뺨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만들어 뮤코부칼 폴드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부위를 찌르되 몇 밀리미터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0.5에서 1cc 정도 주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약 5에서 10분 정도 뒤에 마취제가 확산이 되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사 바늘의 베벨이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본 쪽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 루트의 에이펙스를 목표로 인젝션을 해야 하고요. 에이펙스보다 살짝 높은 위치를 목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송곳니는 다른 치아에 비해서 뿌리가 훨씬 길다는 점, 그리고 인젝이 페리오스테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본 안으로 확산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회색 고무 실린더가 움직이는 속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만큼을 주입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 카퓰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8cc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4분의 1 정도씩 인젝을 하고 있고 한 0.5cc 정도씩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잡아 당겨서 뮤코부칼 폴드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그렇게까지 깊게 찔러 넣지는 않죠.
천장 쪽은 조금 많이 뻐근하세요. 이거는 여기에 소프트 티슈나 뭐 주변들도 마취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이제 팔라틴 블럭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레이트 팔라틴 너브, 여기서 나조 팔라틴 너브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팔라틴 너브도 이 인필트레이션 테크닉으로 이제 블락을 시킬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젝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하얗게 블렌칭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한 1cc 정도 주입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악의 치아를 마취시키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블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짧은 27게이지 니드를 사용했었지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블락을 위해서는 바늘이 최소 2cm는 찌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이가 32mm나 1.5인치짜리 긴 27게이지 니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젝션 포인트가 어금니 안쪽 깊이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가 있는 것이 시야 확보에 유리합니다.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블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의 아나토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저 노란 신경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인데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는 만디불라 너브에서 갈라져 나오는 세 개의 디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 디비전은 롱 부칼 너브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뺨 쪽으로 나가는 신경이고요. 또 하나의 디비전은 링구알 너브라고 해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보다 조금 앞쪽으로 해서 혀 쪽으로 진행을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링구알 너브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 나오겠지만 그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를 블락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소량의 리도케인을 이 링구알 너브를 블락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링구알 너브가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보다 약간 한 1cm 정도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의 아나토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저 보시는 것처럼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만디불라 포라멘을 통해서 만디불라 캐널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디불 안에서 주행을 하면서요. 그 여기 있는 치아의 신경들을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만디불라 캐널을 따라서 쭉 나오다가 멘탈 포라멘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멘탈 러브가 되게 되죠. 자, 그럼 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를 어디서 어떻게 블락을 하냐면은 여기 이 코로노이드 노치, 여기가 기준이 되고요. 이 코로노이드 노치에서 메디알 사이드에다가 인젝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노이드 노치 바로 메디알 사이드로 약간 뼈를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이제 찌를 때 뼈를 긁고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요 부위에다가 리도케인을 인젝을 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높은 부위에다가 찌르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기준은 요 오클루잘 플레인 있죠? 요 오클루잘 플레인에서 1에서 1.5cm 위를 찌르게 돼 있는데요.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 요 검지 손가락을 대본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요 검지 손가락의 두께가 약 1에서 1.5cm 사이가 되게 되거든요. 저 정도 높이를 찌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노이드 노치 메디알 사이드로, 그 다음에 오클루잘 플레인에서 1에서 1.5cm 위 정도 높이를 찔러서 진입을 한 다음에 저기에다가 리도케인을 인젝을 해주고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코로노이드 노치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때리고 만디뷸라 라페인데요. 근데 때리고 만디뷸라 라페는 소프트 티슈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티슈의 아나토미도 이제 추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촉지해가지고 찾고 만져야 될 요 코로노이드 노치는 사실 부칼 뮤코자로 이렇게 두툼하게 덮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뼈를 느끼고 이렇게 젖혀내면은 뭘 보실 수 있느냐? 이런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 코로노이드 노치가 있죠. 만디블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턱을 벌렸으니까 윗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를 마치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접힌 볼록 튀어나온 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때리고 만디블라 라페입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코로노이드 노치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때리고 만디블라 라페가 튀어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안쪽에 온폭패인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찌르려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코로네이도 노치보단 메디알 사이드, 그리고 요 때리고 만디블라 라페보단 라테랄 사이드를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cm 정도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로노이드 노치를 확인하면서 국활목 고자를 젖히면 바로 이곳에 인젝션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죠. 니드를 삽입할 위치를 찾으셨으면 이제 뼈에 닿을 때까지 찌르면 되는데요. 보통 20에서 25mm 정도 진행하시면 뼈에 닿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1에서 2mm 정도 뒤로 빼신 다음에 피가 역류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치과용 리도카인을 1.5ml 주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깊이의 절반 정도, 즉 10ml 정도 바늘을 뒤로 또 빼시고 나서 남은 리도카인 용액을 모두 주입을 합니다. 치과용 리도카인이 1.8ml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은 0.3ml 정도를 주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단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링구알 너브가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조금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남은 리도카인을 주사를 해서 링구알 너브까지 볼락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고요. 실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볼락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반대편 손으로 묵활 붓고자를 젖혀서 찌를 곳을 노출을 시켰고요. 여기 보시면 피스톤이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저 피스톤이 한 75% 정도 주사를 했을 때 그만 이제 바로 뒤로 빠집니다. 자, 이제 뒤로 반쯤 빠져나와서 나머지를 전부 주사를 하고 볼락을 끝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술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실패할 확률이 있고요. 인젝 후 10분 정도 후에 효과가 없으면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